굿모닝 인포맥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중국 얘기, 중국 얘기 하다 보면 미국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관세 얘기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중국 투자 전문가이십니다. 찐링님 모셔보겠습니다. 영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제 출연해 주셨었잖아요. 네. 그때하고도 관세 이슈가 또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일단은 잠정적으로 확정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더 이상 양쪽 다 더 이상은 올리지 않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145%, 125%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 숫자도 그렇고 보고 계십니까? 대부분 기사 타이틀이 145 대 125.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타이틀을 보면 그 숫자의 차이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본능적으로. 하지만 145와 145가 아니라 145와 125 뭐 다르다 근데 이런 이미 부분? 네. 예를 들어서 간단히 생각하면 네. 한 기업의 순이익이 아무리 높아도 5, 60% 이상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 10%, 34, 54 거기까지 했을 때는 이미 사실 더 이상 올리는 거는 숫자 놀이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미국이 145까지 올린 후에 중국 상무부에서 중국은 125까지 올릴 테니 이제부터 미국이 더 올리더라도 이미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이제는 이거는 여기까지. 네, 그래서 그 숫자 자체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시장에서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 국채 수익률 급등하든지 또는 희토류의 어떤 네. 영향. 그래서 이미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지난주까지 1단계라면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까지는 이미 2단계로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국채 얘기 꺼내주셨으니까 요 얘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사이 있었던 베센트 재무장관의 인터뷰에서도 채권 시장 최근에 이런 불안한 흐름에 대해서 채권 시장 자산 덤핑은 없을 것이다. 이런 유형의 충격은 트레이딩 커뮤니티에서는 때때로 일어나는 일이고 어느 특정 국가가 던진다라는 거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일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게 중국에서 이렇게 많이 파는 거다. 일본이다. 아니면 다른 나라인데 배우는 또 중국이다. 굉장한 설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미 재무장관이 그런 코멘트를 하는 거는 사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이상은 시장의 어떤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코멘트를 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고 제가 알기로는 그 미국 현 시간 4월 9일에 미국 그 업계에서 장중에 중국이 매도했다는 루머가 돌았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내용을 취합한 결과 그거는 루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날 중국이 매도했다는 루머가 나온 후에 미국의 그 폭스뉴스 있잖아요. 폭스뉴스 기자가 미국 채 투매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 한 것이다라고 딱 잘라서 보도했고요. 근데 그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일본 쪽에서 또 코멘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근데 그 중국이 매도했다는 루머가 나온 후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누군가가 일본 은행 산하의 헤지펀드가 미 10년물 국채 그 60배 레버리지를 많이 투자했는데 그게 너무 파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예 청산을 해버렸다. 그래서 보도 내용만 보면 사실 중국이 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고요. 또 두 번째는 그날 바로 다음 날에 제넷 옐런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 미 국채를 보유한 고레버리지 헤지펀드들이 보유 자산을 매도하기 시작했다. 그게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일본 쪽에서 또 뭔가 입장을 표명해야 되잖아요. 일본 자민당 쪽에서 NHK 방송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중국이 한 것이 아닌 것은 사실 어느 정도 확인됐고 근데 일본이 한 것이나 안 것이냐는 아직은 좀 미지수고요. 근데 그 쏟아지는 뉴스를 떠나서 좀 기본으로 돌아보면
지금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가장 큰 라이벌이 중국이라서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미국, 중국, 중국, 미국 이렇게 초점 맞으면 어떤 관성적으로. 네네. 근데 기본으로 돌아와 보면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기관이 미국 국내 금융기관이 있고 외국 기관이 있잖아요. 근데 2008년에 미국 국내 기관이랑 외국 기관의 비중이 국내가 한 56%, 외국이 44%예요. 근데 이 비중이 2024년에 외국 비중이 이미 30%로 떨어졌고 올해 들어서서는 좀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전체적인 추세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이미 미 국채에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거는 이미 방향성이고요. 두 번째는 또 그중에서 중국이 얼마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2013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다 알겠지만 중국이 가장 많은 미 국채를 대량으로 매수했어요. 근데 몇 년 지난 후에 중국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3년 11월이 중국이 가장 많은 미 국채를 보유한 그 피크예요. 근데 그 피크 때가 중국이 보유한 게 1.3조 달러. 근데 그 당시 미국이 총 그 국채가 14.3조 달러예요. 그러면 그때 비중은 한 9%대. 네. 그게 2013년이고. 근데 지금 한 12년 지났잖아요. 중국이 2013년 11월부터 12년 동안 점진적으로 꾸준히 축소해서 지금은 중국이 보유한 그 미 국채 금액이 7,590억 달러. 그러면 반을 한 줬네. 2%대, 2%에서 2.1%대. 네. 그리고 미 국채의 일간 매매 규모가 한 평균적으로 8, 9천억 달러, 심지어 1조 달러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은데 그날 뭐 일본이든 중국이든 누군가 500억 달러를 한꺼번에 매도한다고 해서도 사실 그 방대한 거래 대금에서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본 쪽이 그 일본 헤지 펀드가 그 60배 헤지 펀드가 파산해서 대량으로 청산한 그 비슷한 타이밍에 미 국채의 지금 70%를 차지하는 미국 국내 기관이 동시에 그 최근에 미국 주식 급락 때문에 마진콜에 직면한 헤지펀드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 확보를 위해서 오히려 미국 국내 금융기관들이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매도했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미국 내부 헤지펀드에서 네. 매물이 나왔다. 네, 청산 그럴 수도 이슈가 있잖아요. 있었다라는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제 무게를 좀 두고 계시는데 또 하나 짚어볼 이슈가 그때도 사실 나오셔서 네. 히토류 관련돼서 네. 굉장히 자세하게 좀 짚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또 새롭게 4월 4일부터 히토류 7종에 대해서 수출 통제 시작. 사실 새로운 뉴스는 아닌데 네. 이게 이제 다시 또 네. 뉴스로 좀 불거졌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뭐 자동차, 반도체, 항공우주, 방산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네. 이제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고 네. 이게 중국이 굉장히 많이 생산한다. 네. 비중이 높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요 히토류 관련된 얘기도 좀 다시 네. 좀 짚어주실까요? 저번에 4월 4일에 중국이 정면 반격 조치로 히토류 7종의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 시작했어요. 네. 사실 명칭은 수출 통제지만 집행할 때는 수출 금지로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관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여러 가지 분야를 통해서 지금 서로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빨리 반응이 오는 거는 미국 현지 소비자들이에요. 지금 여러 군데서 사재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근데 방산 기업이든 첨단 기술 업체든 기업마다 다르지만 어떤 기업은 뭐 6개월 재고를 보유할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년 이상 재고도 있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 즉각적인 반응에 비해서 첨단 기술이나 방산 산업의 그런 불만, 그런 불안감은 그거보다 조금 느리게 반응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4월 13일에 제가 어제 뉴욕 타임즈에서 어떤 보도를 했냐면 그 제목을 직역하면 무역 전쟁 격화에 따라 중국 핵심 광물 수출 중단. 부제목이 뭐냐면 중국은 자동차, 반도체, 항공, 우주 산업의 중요한 히토류 광물과 자석의 수출을 중단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 현지의 그 방산 산업이든 첨단 기술 산업의 실무자들, 업계에서 어떤 반응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면 방산 쪽에서는
중국의 희소금속 히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 방산 산업의 공황을 유발하고 있다. 방산 업체들은 공급 부족을 걱정하고 있고 각사의 응급 재고의 차이가 커서 생산 중단 시간을 예측하기에는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라고 했고, 특히 요즘은 무인기나 로봇이 가장 이슈잖아요. 무인기와 로봇 기술은 미래의 전쟁 무기인데 이런 미래 공급망의 핵심 원자재는 이미 끊긴 거나 마찬가지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요거는 방산 쪽이고, 또 첨단 기술 쪽에 여러 가지 반도체도 있지만 전기차도 그쪽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미국의 일부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30일에서 60일 이내에 관련 히토류 재고 소진이 나올 수도 있다. 네, 그 외에도 많지만 예를 들어서 바이든 때 중국에 대해 그 반도체 제재를 했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네덜란드산 EUV 반도체 장비를 수출 금지하는 것. 네. 근데 그와 동시에 사실 미국 국내 EUV 장비 업체에서도 네. 스스로 그 기술 혁신을 통해서 미국산 EUV 장비의 어떤 기술 재고를 계속 도모하고 싶었는데 거기에도 또 중국 히토류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제 뉴욕타임스에서 강조한 게 만약 중국이 이런 히토류에 대한 수출 금지가 오래된다면, 지속화된다면 미국의 방산 산업, 첨단 기술 산업, 그리고 EUV 장비나 이쪽까지 다방면적으로 지금 당장은 아직 재고가 있지만 결국은 점점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지금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을 네. 바라보는 시선들은 이제 치킨 게임이다라는 네. 말로 사실 많이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오래 갈 경우에 네. 물론 뭐 누가 이긴다 진다 이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네. 두 국가 다 피해가 없을 수는 없다. 네. 뭐 이런 이제 시각들인데 네. 그러면서도 어쨌든 최대한 본인들한테 유리한 협상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좀 끌면서 갈 때 왜 서로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믿을 구석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네. 쓰지 않습니까? 요 히토류, 광물 요게 대표적인 중국의 믿을 구석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 네. 여러 가지 반격 조치 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물론 중국 쪽에서 히토류라는 공격적인 수단을 내세울 수 있지만 이거 하나에 의존하지는 않고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요. 하나는 그 추가 관세를 맞대응하는 거, 네. 그리고 재정 적자율을 작년에 3%에서 올해는 4%로 올려서 내수 관련한 그런 보조금을 좀 높인다. 늘린다는 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히토류 수출 통제 네. 또는 수출 금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친미, 친중, 반미, 반중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은 각국의 실질적인 근본적인 경제 조건, 경제 이익이 그 침탈당했기 때문에 또는 타격받았기 때문에 침해받았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 또는 중국으로 시작해서 지금 유럽 쪽에서도 사실 미국 쪽이 굴복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 외에 90일 유예가 된 그 75개 나라는 저는 관세 전쟁을 볼 때는 그 나라의 개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75개 나라에서 이론적으로 설령 다 미국의 타협에서 다 무릎을 꿇는다고 해도 그거는 유럽의 어떤 반격, 중국의 반격의 100분의 1 효과도 못 내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볼 때 뭐 중국 한 개국, 유럽, 그 EU, 그리고 뭐 나머지 75개국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때는 그 경제 규모와 그 경제 규모 자체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의 그 통제력이 중요하지 75개국, 1개국, 2개국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그 말씀해주신 중국의 이제 여러 준비 중에서 소비 관련된 부분도 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일단은 내수 소비 관련돼서 뭐 보조금 확대 의지를 피력했다. 네. 이구안신 얘기는 많이 들으셔서 네.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이구안신 보조금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고 요것 또한 아까 제가 이제 믿을 구석이라는 얘기를 계속 네. 좀 썼는데 요것 또한 하나의 좀 강력한 카드로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네. 만약 GDP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에서 순수출의 기여도가 좀 내려가면 그만큼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내수 진작에 또 힘써야 되는데요. 이번 3월 전인대에서 나온 계획은
사실은 작년에는 이국 환진 보조금이 1,500억 위안, 원화로 한 30조 원. 올해는 배증을 시켜서 3천억 위안, 즉 60조 원. 근데 60조 원 중에서 지금 연초부터 지금까지 집행한 게 한 13%가 되는데요. 즉 3월부터 3월 말까지 한 달 동안 이국 환신 지원 금액이 한 400억 위안이 돼요. 지금 400억 위안으로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나왔는데 400억 위안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3천억 위안이 연간 보조금이니까 400억 위안이면 3천억 위안의 한 13%를 차지해요. 그래서 4월부터는 점진적으로 더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이국 환신에 해당되는 주요 제품은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이쪽이 많고요. 또 그 중에서 자동차가 가장 금액이 큰데 단가가 높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이국 환신 우리가 스마트폰 교체할 때, 자동차 교체할 때 그냥 단순히 보조금 주는 거는 그게 또 어떤 내수 진작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냐면 4월 9일에 리장 총리가 일부 기업가들 그리고 경제 전문가 대상으로 소규모로 좌담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 좌담회가 4월 9일인데 바로 이틀 후인 4월 11일에 중국의 전자상 거래 1위가 알리바바고 2위가 찡동이잖아요. 시장 점유율 60, 30. 근데 찡동이 4월 11일에 뭘 했냐면 앞으로 1년간 수출의 내수 환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매출 중에 대부분 수출인 기업이 많잖아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그러면 만약 이번 관세 전쟁으로 원래는 미국으로 수출하려던 그 제품이 또 주문이 안 들어오거나 좀 방치되거나 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제품들을 찡동이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올려서 그거를 내수용으로 팔겠다. 근데 찡동이 단순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그런 특별 카테고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찡동에서 나서서 아예 그 원래 수출용 제품을 2천억 위안 그러면 한 40조 원 되거든요. 그거를 사서 요 찡동이 모든 나라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따로 특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이 화면을 보면 여기에서 취급되는 제품들은 원래 수출용으로 했는데 지금 이런 관세 전쟁 상황 때문에 내수용으로 이전됐다. 그래서 그거를 지원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찡동이 시작하니까 알리바바 산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허마도 그렇고 점점 더 많은 그 전자상거래 업체나 유통업체들이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세계 가장 큰 도매 시장이 EU잖아요. 한국 분들도 아마 거기서 많이 장사를 하신 분들 계시고. 근데 어제 프랑스 일간지의 중국 특파원이 그 EU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사 제목이 뭐냐면 EU에서는 중국 공급 업체들이 미국에 등 돌릴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자세히 보면 뭐냐면 이번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중국이 또는 EU의 그 7만 5천 개 업체들이 어떻게 대응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미국 전 정부 트럼프 일기 때부터 이미 중국 대상으로 여러 가지 무역 전쟁, 관세 전쟁, 반도체 전쟁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몇 년 전부터 EU의 많은 원래 수출형 업체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일본, 한국 그리고 중앙아시아, 중동 이렇게 다각화를 이미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좀 발빠르게 수출 다각화를 위해서 그리고 다각화 동시에 내수 진작이라는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수출 다각화 플러스 내수로 이전하는 이런 거를 좀 융통성 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런 효과는 적어도 데이터상으로 나오기에는 한 2, 3개월 기다려야지 그게 정확한 데이터로 검증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시 돌아가서 네. 145%, 125% 어쨌든 이게 뭐 무역을 하자는 숫자가 양쪽 다 현실적으로 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뭐 지난번부터 해주신 중국은 좀 오랫동안 이런 것에 준비가 네. 좀 착착 좀 되어 있고 뭐 재정 정책도 GDP에 좀 더 많이 쓰도록 뭐 고치고 부양책도 내수 부양책도 좀 쓰고 근데 이게 어쨌든 내부적인 재정으로 네. 좀 하겠다라는 거니까 네. 수출이 이렇게 막히고 좀 네. 타격이 있고 이런 가운데 이게 중국도 버틸 수가 있나? 아무리 그 전보다 준비가 잘 돼 있다 해도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네. 똑같은 질문을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 중에 금액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전자, 전기 제품, 스마트폰이나 전자 부품, 그리고 기계, 그리고 일반적인 반도체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그 20몇 년 전에 그 의류 방직이나 완고는 그거는 사실 비중이 다 10% 이하예요.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이 금액상으로는 전자, 전기 제품이 가장 많고, 근데 그거는 그만큼 방대한 양을 그만큼 가성비 좋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중국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만약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회로 하면 사실 그 나라의 중간 상인이랑 미국의 중간 상인이 또 이득을 얻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 비중이 큰 거는 천연가스, 정유, 그리고 기계류도 좀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는 올해 2월 첫 주부터 중국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천연가스는 0이고요. 그 대신 그거를 말레이시아나 다른 나라 산으로 이미 대체할 수 있고, 그리고 정유는 아직은 수입하고 있지만 전체 수입량에서 비중이 작고, 그리고 이틀 전에 이미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중국이 석유를 구매할 경우 중국이 얼마 필요하다고 하면 러시아는 그만큼 언제는 공급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큰 제품, 예를 들어서 아이폰 제품은 그 방대한 양을 그 가격으로 맞출 수 있는 가격은 없어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 비중이 큰 예를 들어서 천연가스, 정유, 그리고 농산품, 육류. 농산품은 지금 이미 작년부터 농산품 대도나 옥수수를 브라질로부터 이미 수입을 많이 해서 지금은 중국의 대도 수입에서 브라질이 1위가 됐어요. 옛날에 미국. 그리고 육류는 며칠 전에 또 스페인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그러면 스페인이 매년 중국으로 육류를 많이 수출하는데 아마 유럽의 다른 나라도 스페인이 지금 이번에 스페인 총리가 와서 중국이랑 협의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스페인이 중국으로 돼지고기, 던육을 많이 수출했는데 그걸 더 확대할 거예요. 그러면 스페인이랑 좀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다른 유럽 국가들도 좀 벤치마킹해서 중국의 농산품이나 육류를 수출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까지도. 그거를 네. 자세히 따져보면 네. 단순히 그냥 겉으로 145 대 120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대체 가능성이 중요해요. 네. 그렇군요. 이번에 그 며칠 전에 미국이 조용하게 20가지 품목에 대한 네. 그거를 면제시켰잖아요. 그게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그 20개 품목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중국산 아이폰이잖아요. 그러면 팀 쿡이 트럼프를 찾아가서 뭐라고 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 대 미국, 미국 대 중국 이렇게만 볼 것이 네. 아니라 결국 트럼프가 타협을 할 수 있는 큰 계기는 지금까지 딱 두 개였잖아요. 지난주 4월 9일, 미국 현지 4월 9일에 미 국채 금리가 큰 변동을 보였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폰이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을 때, 그러면 미국 국내의 여러 가지 세력에서 받는 압력이 어떤 임계치를 도달해야 미국이 변하지, 단순히 미국 대 중국 이렇게 1대1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양측의 내부적인 압력도 비교해 봐야 돼요. 그렇군요. 좀 새롭게 봐야 될 부분으로 좀 추가가 된 것 같은데요. 통제나 제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단순히 숫자의 크기만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부분이 있느냐. 또 뭐 한 이런- 가지 네.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관세 네. 전쟁할 때 우리는 대부분 화물 무역에 집중해 그렇죠. 왔어요. 지금 다루는 관세든 또는 미국이 중국에 수출 얼마하고 중국이 미국에 수출 네. 얼마하고 뭐 그거는 우리가 유형적으로 벌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화물 그렇죠. 무역으로 했는데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 중국과의 화물 무역은 항상 5, 6천억의 그 적자를 봤지만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할 때 항상 흑자를 보는 거는 서비스 무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 뭐 영화나 그쪽은 좀 건드리기 시작했는데 그쪽에 대한 반격은 중국이 아직 제대로 된 카드를 아직 갖고는 있는데 본격적으로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내부적, 네. 세부적으로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베트남 방문 얘기도 앞서서 저희 국제뉴스 네. 시간에 짚긴 했는데 이런 외교적으로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좀 눈에 띄는 게 있을까요? 네. 네. 이번 주 어제 4월 14일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트남에 도착해서 어제 베트남 그 청서기와 회담을 가졌는데 네.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물론 이제 구체적인 집행은 시간이 지나야 알겠지만 첫 번째는 보통 한 나라의 국가정상이 다른 나라를 국빈 방문했을 때는 최소한 6개월 전부터는 이미 픽스된 거고 그래서 하지만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람들이 많은 상상을 하겠지만 첫 번째는 그 방직 의류나 좀 저부가가치 가공 무역은 베트남으로 좀 많이 이전됐잖아요. 근데 중요한 점은 베트남의 의류 방직이든 또는 전자든 그런 제조업은 원자재의 60, 7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해요. 그래서 베트남의 제조업을 중국이랑 같은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관세 전쟁이 심각해질수록 사실상 현실적으로 베트남이 중국의 공급망, 밸류체인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지금 동남아 국가에서 고속철도가 이미 운행 중인 게 뭐 인도네시아가 있고 두세 개밖에 안 되는데 그게 다 중국이 건설한 건데 베트남은 지금 아직 고속철도가 없어요. 근데 18년 전 2007년에 베트남이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경쟁 과정을 거쳐서 최종 일본으로 정했는데 18년이 지난 후에 그 고속철도는 아직 진도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베트남이 제대로 된 고속철도를 그 정해진 시간 내 예산 내로 하려면 사실 중국밖에 없어요. 네, 그 외에도 많지만 여기까지 네. 시간 관계상 또 다음에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투자 전문가 찐닝님 모셔서 자세한 얘기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